소방관입니다. 안심하세요. 지금 구조해 드릴 겁니다. 연기가 자욱한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 소방관은 구석에 웅크린 두 남녀를 발견했습니다.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 소방관은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면접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선 자신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울먹이는 젊은 여자는 아들의 유치원 담임이었습니다. 불길보다 뜨거운 배신의 현장에서 한 여자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아침.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요란한 게임 효과음과 중년 남자의 고함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와 한몸이 된 듯 늘어진 박성규는 킬킬거리며 입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털어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성규는 앞치마를 두르며 싱크대 앞으로 달려가 물을 틀었습니다. 소방관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나연주가 거실로 나오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뭐해? 준아 아침은 먹였어? 설마 아직 안 깨운 거야? 아, 지금 막 깨우려고 했어. 너 출근 준비하느라 바쁠까봐 내가 설거지부터 하고 있었지. 밥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넌 어서 가. 늦겠다. 성규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인 척 눈웃음을 치며 연주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연주의 시선은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과자 봉지에 머물렀습니다. 연주는 익숙한 듯 고개를 저으며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확인하고는 신신당부했습니다. 냉장고에 볶음밥 넣어뒀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줘. 그리고 식탁 위에 유산균 꺼내놨거든. 요즘 준하장이 안 좋아서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다니까. 내가 뭐해 하루 이틀 키워. 걱정 말고 다녀와. 우리 마누라 돈 벌러 가는데 내가 내조 잘해야지. 어서 가. 그리고 오늘 준하 유치원 늦지 않게 잘 바래다 주고. 저번처럼 지각시키지 마. 선생님 보기 민망해 죽겠어. 연주는 현관을 나서면서도 아들 박준하의 외투와 준비물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성균의 얼굴에서 사람 좋은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앞치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냉장고에서 볶음밥이 담긴 그릇을 꺼냈습니다. 차갑게 식은 밥을 데우지도 않고 식탁 위에 내려놓은 성규는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 박준아, 나와서 밥 먹어. 아빠 바쁘니까 빨리 먹고 옷 입어. 방에서 눈을 비비며 나온 7살 준하는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밥을 보고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꾸역꾸역 찬밥을 삼키는 동안 성규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휘파람을 불며 옷을 골랐습니다.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짙은 감색 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면접 볼 때 입으라며 연주가 선물해준 이탈리아 명품 수트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성규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턱을 치켜들고 거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역시 옷이 날개라니까. 누가 나를 백수로 보겠어? 이 구역의 유지, 박성균 회장님이지. 아, 폼난다 폼나. 거울 속에 자신에게 도취된 성규는 아내의 재력으로 산 명품들을 휘감으며 초라한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했습니다. 잠시 후 유치원 앞은 아이들을 배웅하러 나온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성규는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배우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있던 엄마들이 성균을 발견하고는 반색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위원장님, 오늘도 스타일이 너무 멋지세요.
사업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매일 이렇게 등원도 시키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하하, 별 말씀을요. 아이 교육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을 좀 줄이면 되죠. 아, 이거 드세요. 오는 길에 좀 샀습니다. 성규는 근처 유명 카페에서 미리 사온 커피를 엄마들에게 돌리며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내 연주의 카드로 결제한 커피였지만 생색은 오로지 성균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유치원 입구에서 준하의 담임교사 최성미가 성균을 보고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균은 엄마들과의 대화를 적당히 마무리하고 성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선생님, 아이들 보느라 힘드시죠? 이거 좋아하시는 바닐라 라떼예요. 어머, 항상 위원장님 덕분에 힘이 나요. 그런데 오늘 입으신 수트핏이 정말 모델 같으세요. 우리 잘생긴 준하 아빠 닮았나 봐요. 성미의 칭찬에 성규는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며 손목에 찬 시계를 은근슬쩍 내보였습니다. 동대문에서 산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이었지만 명품 로고를 본 성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 그리고 이번 재롱잔치 말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기 살려주는 일인데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위원장님 같은 분이 학부모라니 전 정말 복 받았나 봐요. 다른 아버님들은 관심도 없으신데. 성미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성균을 올려다보았고 성균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최 선생님 잠시 드라이브나 할까요? 성균의 은밀한 제안에 성미는 주위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균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매너 좋은 신사 흉내를 냈습니다. 성미는 그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신데렐라가 된 기분에 취해 차에 올랐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성균의 차는 인적이 드문 교외의 한 모텔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듯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든 성균은 성미의 허리를 감싸 안고 305호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성균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잠깐 눈 좀 감아볼래? 내가 성균 씨,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정말 로맨틱해.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지 않아? 이 촛불보다 내 사랑이 더 뜨거울 거야. 분위기에 취한 두 사람은 침대 위로 쓰러지며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정적인 몸짓이 오가던 중 성균의 발이 실수로 양초 하나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초에서 흘러나온 불씨는 순식간에 카펫에 옮겨 붙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았습니다. 아, 불이야. 성균 씨, 불. 성미의 비명에 성균은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병에 든 물을 뿌려보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침대볼을 타고 커튼으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낭만적이라던 촛불 이벤트 현장은 삽시간에 시커먼 연기가 자욱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돌변했습니다. 콜록, 콜록, 나가야 돼. 문 쪽으로 가. 내 옷은 입고 가야죠. 지금 옷이 문제야? 타 죽게 생겼는데. 성규는 헐벗은 몸으로 허둥지둥 문을 찾았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관할 소방서에서 장비 점검을 하고 있던 연주는 출동 벨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화재 출동, 교회 모텔 화재, 다수의 투숙객 고립 추정, 전 대원 즉시 출동.
방송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주는 방화복을 입고 헬멧을 눌렀었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긴박함 속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도로를 갈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3층 진입해. 인명 검색 최우선이다. 2인 1조로 움직여. 대장의 지시에 연주는 망설임 없이 호스를 끌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열기와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연주는 침착하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화점인 305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긴 문을 도끼로 내리찍어 부수고 안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 속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구석에 웅크린 두 남녀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소방관입니다. 안심하세요. 지금 구조해 드릴 겁니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연주가 소리치며 다가가자 여자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뒤에 숨어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남자의 굽은 등과 널찍한 어깨를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의구심을 억눌렀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는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옆에 떨어져 있던 붉은색 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레이스 달린 속옷이었습니다. 남자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운 채 그 붉은 속옷으로 자신의 코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보다 먼저 나가겠다며 구조하려는 연주를 거칠게 밀치고 기어나갔습니다. 연주는 그 기이하고도 추잡한 생존 본능을 목격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여자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속옷으로 입을 막아? 뭐 저런 찌질한 인간이 다 있어. 진짜 가지가지한다. 연주는 남겨진 여자를 부축하여 신속하게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여자는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연주의 어깨에 매달려 흐느꼈습니다. 건물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연주에게 구조된 남자는 그 으름이 잔뜩 묻은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콜록거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려 하자 남자는 담요를 뿌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거 치워. 내 옷, 내 수트 어떡할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안에 들어가서 내 재킷 다시 가져와. 그게 얼마짜린데? 헬멧과 마스크를 쓴 채 호스를 정리하던 연주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린 연주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숯검정 칠갑을 하고 붉은색 여자 속옷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그을린 바지는 연주가 지난달에 남편에게 사준 바로 그 명품 수트였습니다. 어머, 자기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뒤늦게 나온 성미가 울먹이며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성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옷에 묻은 재를 털어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 나봐 좀. 재 묻잖아. 아씨, 드라이해도 냄새 안 빠지겠네. 야, 거기 소방관 아줌마. 내 말 안 들려? 거기 창문에 물 좀 살살 뿌리라고. 내 재킷 젖는다고. 연주는 전신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속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침에 자상하게 웃던 남편이 대낮에 모텔에서 젊은 여자와 뒹굴다가 불을 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자 속옷으로 입을 막고 도망쳐 나온 추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는 아들의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성균, 네가 감히. 성균은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이 아내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옷 타령을 하며 사태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내 차 키 좀 찾아와. 불 꺼졌으면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잖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연주는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헬멧을 벗어던지고 저 낯짝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소방관으로서의 남은 임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주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남편과 내연녀를 쏘아보며 헬멧 속에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실컷 지져봐라. 내 놈의 그 찌질한 바닥,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기대해, 박성균. 연주는 싸늘하게 등을 돌려 다시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성균은 영문도 모른 채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방서 뒷골목의 어둑한 가로등 아래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나연주는 핸들을 잡은 손의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을 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박성균이 들어와 앉자 차 안에는 순식간에 탄 냄새와 저급한 스킨 향기가 뒤섞인 역겨운 공기가 들어찼습니다. 연주는 성균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앞유리만 노려보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해. 거기 왜 갔어? 대낮에 모텔 305호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진짜 사람 못 믿네. 내가 아까 전화로 다 말했잖아. 면접 보러 갔다가 시간이 좀 떠서 잠깐 눈 좀 붙이러 들어간 거야. 요즘 면접 준비하느라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면접? 여자 속옷 들고 뛰쳐나오는 면접도 있니? 내가 10년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봤지만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본다. 성규는 연주의 팩트 폭격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불나서 당황하니까 아무거나 짚인 거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누구랑 있었어? 나 혼자 있었다고. 자기,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혼자? 그래, 네가 혼자 쇼를 했든 누구랑 뒹굴었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 아들 아빠로서 최악의 꼴을 보였다는 거야. 연주는 더 이상 긴 말 섞기도 싫다는 듯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연주의 손에 들린 것은 돈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위였습니다. 연주는 성균이 평소 애지중지하며 긁고 다니던 자신의 명품관 VIP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균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려고? 네가 밖에서 사업가인 척하면서 떵떵거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잖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야, 나연주, 그거 내려놔. 미쳤어? 연주는 성균의 비명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망설임 없이 가위날을 세워 카드를 반으로 뚝 잘라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균은 잘린 카드 조각을 보며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너 진짜 돌았냐? 당장 골프 모임 회비도 내야 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 능력으로 해결해. 앞으로 생활비, 용돈, 품위 유지비 전부 동결이야. 10원 한 장도 기대하지 마. 야, 부부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기죽고 다니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내 얼굴엔 이미 네가 똥칠을 했어. 당장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싶어. 일주일 뒤에 준하 재롱잔치 그거 하나 때문에 봐주는 거야. 연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성균을 쏘아보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준하 행사 망치면
그날로 너는 끝이야. 아이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아빠인 척 연기해. 만약 티끌만큼이라도 실수하면 그땐 잘린 카드 조각이 아니라 내 인생이 조각날 줄 알아. 내려. 성규는 연주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에 홀로 남겨진 성규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 조각을 주워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비열한 안도감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성미 씨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나 혼자 뻘짓하다 걸린 줄 아나 보네. 하긴 설마 유치원 선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일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성규는 잘린 카드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위기를 모면했다는 착각에 빠져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준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들을 보자 하루 종일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연주는 침대맡에 앉아 준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아침에 바쁘다는 핑계로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나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침대 옆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그림일기장이 연주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적힌 일기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주는 무심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가운데에는 준하가 서 있었고 양옆에는 아빠인 성균과 담임 선생님인 최성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규는 준하가 아닌 성미 쪽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준하는 울상을 지은 채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는 준하의 속마음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빠는 나랑 안 놀아주고 핸드폰만 했다. 아빠는 우리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유치원 뒤에서 둘이 뽀뽀하는 거 봤는데 비밀이라고 했다. 나는 아빠가 싫다. 엄마 보고 싶다. 연주는 일기장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활자가 되어 박힌 아들의 고백은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을 때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연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성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어린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며 동심마저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비밀을 강요했습니다. 박성균, 네가 사람이니? 어떻게 내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연주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뛰어다니는 동안 정작 소중한 내 아이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라 연주의 눈동자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연주는 잠든 준하의 작은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냉혹한 결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용서 안 해. 절대로 용서 못 해.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아줄게.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껍데기 같은 자존심부터 갈기갈기 찢어발겨줄 테니까 기다려. 연주는 준하의 그림 일기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증거로 남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고급 브런치 카페의 구석진 테이블에 성균과 성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성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연신 주위를 살폈습니다. 자기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어제 그 소방관들 중에
준아 어머님 계셨던 거 아니지? 느낌이 쎄하던데. 나 너무 무서워. 아, 걱정 말라니까. 우리 마누라는 그냥 곰이야, 곰. 눈치가 얼마나 없는지,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모른다니까. 그리고 어제 자기를 봤으면 당장 머리채를 잡았겠지. 이렇게 조용하겠어? 성규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허풍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카드 정지 사실을 숨겨야 했기에 계산서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알게 되면 어떡해? 나 유치원 잘리면 어떡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강남 쪽에 뷰티샵 하나 알아보고 있어. 자기는 그 좁은 유치원에서 애들 비위 맞추지 말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아. 내가 다 해준다니까. 성균의 호언장담에 성미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성미는 성균의 손을 잡으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자기야, 나 진짜 자기만 믿는다? 근데 샵 차리려면 돈 많이 들잖아. 지금 자금 묶여 있다면서 괜찮아? 아, 그거 이혼 소송 준비하느라 잠시 묶어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변호사가 위자료 안 뺏기려면 잠시 쇼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거야. 곧 풀려. 걱정하지 마. 성규는 성미를 안심시키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성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성규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카페 구석에서 몰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연주가 출근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집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성규는 직접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성규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성균의 시선이 연주가 가장 아끼는 진열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는 한정판 명품 가방들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연주야. 넌 가방도 많으니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라. 성규는 뻔뻔하게 중얼거리며 가방을 더스트백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헐레벌떡 집을 빠져나와 근처 중고 명품 매입샵으로 직행했습니다. 감정사가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네요. 워낙 귀한 모델이라 시세보다 더 쳐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어떠세요? 아, 500? 좀 짠데 뭐 급하니까 그냥 주세요. 현금으로 바로 되죠? 성규는 원래 가격에 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지만 당장 손에 쥐어질 현금 생각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을 받아든 성규는 샵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바로 백화점 1층으로 달려가 성미가 평소 노래를 부르던 신상 목걸이를 샀습니다. 아내의 추억이 담긴 가방을 판 돈으로 내연녀의 선물을 사면서도 성규는 죄책감은커녕 자신의 능력에 취해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박성균, 위기대처 능력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이 목걸이 주면 성미가 또 껌뻑 죽겠지? 오늘 밤은 또 얼마나 뜨거우려나. 성규는 쇼핑백을 들고 휘파람을 불며 다시 성미가 기다리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얄팍한 잔머리로 만든 모래성 위에서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꽉 막힌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나연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행복한 가족의 사연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대자 연주는 답답함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건 연주는 그동안 겪은 기막힌 상황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친구의 흥분한 목소리가 차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야, 나연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걸 보고만 있었다고? 당장 가서 머리채를 잡든 멱살을 잡든 뒤집어 엎어야지. 증거? 모텔 CCTV랑 내 눈으로 본 게 증거인데 뭐가 더 필요해? 알아, 아는데 지금은 아니야. 며칠 뒤면 준하 재롱잔치잖아. 우리 준하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매일 밤마다 거실에서 춤 연습하고 엄마 꼭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날을 망쳐. 너 진짜 답답하다. 애 생각해서 참는다고? 저런 쓰레기 같은 아빠 밑에서 크는 게 애한테 더 지옥이야. 당장 소송 걸고 접근 금지 신청해. 친구의 날선 충고에 연주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주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낮지만 이 한창인 유치원 마당에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연주가 아들 박준하와 친구들을 위해 호텔 뷔페식 최고급 간식차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크 큐브와 수제 추로스, 생과일 주스가 깔리자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건 박성균이었습니다. 연주가 잠시 주차 문제로 자리를 비운 사이 성균은 트럭 사장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소스 색깔이 이게 뭡니까? 이거 시판 소스 아니에요? 우리 애들 먹일 건데 최고급으로 해달라고 내가 입이 닳도록 말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수제 특제 소스인데 색이 좀 진해서 그렇습니다. 맛은 보장합니다. 참. 내가 지켜볼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는 마치 자신이 고용한 사람인 양으름장을 놓으며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엄마들은 성균의 까다로운 태도를 세심함으로 착각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 위원장님 정말 꼼꼼하시다. 이런 간식차는 연예인들 촬영장에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준하 아버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입 호강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바쁘실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대? 역시 사업하시는 분이라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아유, 별 말씀을요. 제 사업 파트너가 호텔 쪽에 좀 있어서 그냥 전화 한 통 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 살려주는 게 부모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규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추로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설탕 가루가 입가에 묻은 줄도 모르고 으스대던 성균에게 준하가 달려와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나도 추로스 줘. 친구들이 다 먹고 있어. 하지만 성규는 엄마들에게 둘러싸여 칭찬받는 이 달콤한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준하의 손을 쳐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바쁜 거 안 보여? 저기 가서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 준하가 시무룩해져서 돌아서는 순간 주차를 마치고 걸어오던 연주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연주는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성균을 보며 역시 위원장님 최고를 외치는 다른 학부모들의 모습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즐겨라. 그 허세가 내 무덤이 될 테니. 연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며 다가오는 학부모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옆자리 엄마들이 다가와 성균을 치켜 세웠습니다. 준하 엄마는 좋겠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가정적이고 능력도 좋으시니. 우리 남편은 주말에도 잠만 자는데 준하 아빠 밥만 닮았으면 소원이 없겠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연주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오늘 아이들 무대나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연주에 뼈 있는 말에도 성규는 눈치 없이 끼어들어 연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 우리 마누라가 겸손해서 그래요. 제가 집에서는 더 잘하거든요. 그치, 자기야? 성균의 손이 닿는 순간 연주는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웃으며 살짝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리허설 중간 쉬는 시간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한 틈을 타 성균이 슬그머니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는 무대 뒤편에 좁고 어두운 소품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무대 장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 최성미였습니다. 자기야, 여기는 너무 위험하잖아.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들키면 어떡해? 아, 괜찮아.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 그리고 이런 데서 하니까 더 짜릿하지 않아? 심장이 쫄깃한 게 딱 내 스타일인데. 성규는 불안해하는 성미를 끌어당겨 좁은 벽과 자신의 몸 사이에 가두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섞인 퀴퀴한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체취를 탐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선생님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오히려 두 사람의 비틀린 욕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 자기 정말 못 말려. 아까 보니까 사모님 눈치 장난 아니던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나 아까 간식차 앞에서 마주쳤는데 눈빛이 사람 죽일 것 같더라. 신경 쓰지 마. 걘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내 진짜 사랑은 여기 있잖아. 오늘 준하 무대 끝나고 나면 내가 강남 샵 자리 보러 가자고 했지? 거기 2층이 뷰가 끝내준다던데. 계약금도 내가 다 준비해놨어. 성규는 며칠 전 가방을 팔아 챙긴 돈을 떠올리며 자신만만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민은 언제 불안해했냐는 듯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성균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좁은 소품실 안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먼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소품실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왜 안 열리지? 안에 누구 있어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성균과 성민은 화들짝 놀라 서로의 입을 틀어막고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성규는 온몸이 굳어 식은땀을 줄줄 흘렸고 성민은 공포에 질려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열려 있었는데. 김 선생님, 다른 창고 가서 찾아봅시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성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킬킬거렸습니다. 와, 진짜 걸리는 줄 알았네. 이거 완전 스릴러 영화가 따로 없네. 자기야, 우리 여기서는 이만하고 진짜는 본 행사 때 하자. 본 행사 때? 미쳤어? 사람들 꽉 찰 텐데 어디서? 무대 제어실. 거기는 조명 때문에 어두워서 밖에서는 안 보여. 그리고 행사 시작하면 사회자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 일부 끝나고 경품 추첨할 때 사회자가 무대 앞으로 나가면 거긴 완전히 비어. 내가 싹 빠져나올게. 알았지? 성규는 음흉한 눈빛으로 성미의 엉덩이를 툭 치며 제안했습니다. 성미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규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넥타이를 고쳐 매며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근엄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성균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모범적인 학부모 위원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품실을 나온 성미 역시 머리가 헝클어진 줄도 모르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연주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다가올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재롱잔치 당일 오색 풍선과 화려한 리본으로 장식된 유치원 강당은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학부모 위원장이라는 큼지막한 완장을 찬 박성균이 서서 학부모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성균은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턱을 치켜들고 거만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장 맡은 박성균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즐겁게 봐주십시오. 어머, 위원장님.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맞아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간식차도 그렇고 이번 행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 별 말씀을요. 제 아이 기르는데 고생이라니요. 다 사랑으로 하는 거죠. 들어가시면 제가 특별히 앞자리 빼뒀으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성규는 학부모들의 칭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우쭐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객석 맨 뒤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자리를 잡은 나연주가 싸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아들 준하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 해맑은 아이가 겪게 될 상처와 변화가 두려워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주먹을 꽉 쥐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하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저런 아빠 밑에서 너를 병들게 두지 않을 거야.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학부모들이 성균을 가리키며 부러움 섞인 수군거림을 쏟아냈습니다. 준하 엄마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남편이 저렇게 훤칠한데 가정적이기까지 하잖아. 우리 남편은 오늘 축구 보러 간다고 안 온다는 거 겨우 끌고 왔는데. 그러게 말이야. 돈 잘 벌지, 성격 좋지. 저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준하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연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피를 토하듯 되뇌었습니다. 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곧 체할 것 같아서 문제지만요. 어머, 농담도 참. 아무튼 부러워요, 부러워. 학부모들은 연주의 속도 모르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연주는 그들의 찬사가 머지않아 경멸과 조롱으로 바뀔 것임을 예감하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성균을 노려보았습니다. 성균은 연주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여자 학부모들에게 눈웃음을 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행사 시작 직전 대기실 복도는 무대 의상을 입은 아이들과 챙겨주는 선생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왕자님 의상을 입은 준하가 복도 끝에서 아빠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준하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성균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아빠, 나 봐봐. 나 왕자님 옷 입었어. 하지만 성균의 시선은 아들이 아닌 복도 반대편에서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걸어오는 담임 교사 최성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성균은 성미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입모양으로 이따 봐라고 속삭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때 준하가 성균의 다리에 매달리며 칭얼거렸습니다. 아빠, 내 옷 멋지지? 응?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른 성균은 매달리는 준하를 귀찮다는 듯 손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 귀찮게 진짜. 저리 좀 가 있어.
아빠, 지금 선생님이랑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성균의 손길에 밀린 준하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준하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주가 달려왔습니다. 준하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연주는 흙이 묻은 준하의 왕자님 옷을 털어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성규는 그제야 주의를 의식하고 헛기침을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애가 갑자기 달려드니까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준하야, 사내 자식이 이런 거로 울고 그래? 뚝 그쳐. 연주는 성균을 찢어 죽일 듯 노려보다가 준하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준하야, 아빠가 지금 너무 바빠서 너 오는 걸 못 봤나 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알지? 하지만 준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준하의 눈동자는 7살 아이라기엔 믿기 힘들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하는 바닥만 응시하며 건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나봤어. 그냥 내가 귀찮은 거야. 아까도 선생님만 보고 있었어. 준하야. 나도 이제 아빠 안 좋아할 거야. 아빠 필요 없어. 준하는 툭툭 털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 짙은 상처가 묻어나는 것을 본 연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성균에게 아빠로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연주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망설임조차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래, 박성균. 네가 제 발로 복을 걷어찼구나. 내 아들 눈에서 아빠라는 존재를 지운 건 바로 너야. 이제 자비는 없어. 일부 공연이 성황리에 끝나고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나와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행운권 추첨 시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번호표 다 가지고 계시죠? 1등 상품은 무려 최신형 로봇 청소기입니다. 객석의 시선이 온통 사회자의 손끝에 쏠린 틈을 타 성규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둥 뒤에 숨어있던 성미에게 손짓을 했고 두 사람은 사람들 눈을 피해 무대 제어실 쪽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무대 제어실은 장비들이 쌓여있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성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도감에 젖어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와,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자기야, 여기는 진짜 아무도 모르겠지? 그럼 여기는 조명팀도 행사 때는 밖에서 조정하느라 안 들어와. 완전 우리 세상이야. 성민은 요염한 표정으로 성균의 목을 끌어안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착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자기 오늘 진짜 섹시하다. 아까 복도에서부터 참고 있느라 혼났어. 그랬어? 자기야. 빨리, 시간 없어. 성규는 흥분에 겨워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 재킷은 낡은 오디오 콘솔 위로 툭 떨어지며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재킷의 묵직한 금속 단추가 콘솔 위에 있는 빨간색 버튼과 초록색 스위치를 동시에 꾹 눌러버렸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나랑 같이 살 거지? 당연하지. 이혼 소송 끝나면 바로 강남으로 가자니까. 아, 좋다. 두 사람의 낮 뜨거운 신음소리와 대화가 콘솔에 연결된 고성능 마이크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무대를 가리고 있던 거대한 벨벳막이 기계음과 함께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불륜 현장이
수백 명의 관객 앞에 생중계될 준비를 마친 것도 모른 채 성균과 성민은 서로를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경품 추첨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손에 쥔 번호표를 확인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아이들은 무대 위로 쏟아질 선물 상자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1등 당첨 번호를 부르기 위해 숨을 고르던 그 짧은 정적의 순간 강당 천장에 매달린 고성능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지직거렸습니다. 이내 스피커가 터져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적나라하고 거친 신음소리가 강당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자기야, 좋아? 응? 미치겠어. 성균 씨, 너무 좋아. 순식간에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봤습니다. 아이들 몇몇이 까르르 웃으며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사회자는 당황하여 마이크를 두드렸지만 소리는 마이크가 아닌 무대 뒤편 어딘가에서 송출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신음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저급한 불륜의 서사가 웅장한 스테레오 사운드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미야, 지난번 모텔은 진짜 아까웠어. 우리 분위기 좋았잖아. 불만 안 났어도 끝까지 하는 건데. 아잉, 말도 마. 나 그때 불타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자기가 양초 걷어차서 그런 거잖아. 하하. 그래서 이번엔 내가 비싼 호텔로 잡으려고 하잖아. 강남에 새로 생긴 호텔 뷰가 그렇게 죽여준다네. 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연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해도 너무나 익숙한 그 목소리. 매일 아침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거짓말을 하던 남편 성균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주는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공포와 수치심의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스피커 속의 성균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사모님이 모를까? 아유, 걱정 말라니까. 걘 그냥 돈 버는 기계야, 기계. 머리는 장식이고 전혀 의심 안 해. 멍청해서. 정말? 하긴 자기가 연기를 좀 잘해야지. 우리 준아 아빠 최고다, 진짜. 성균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강당의 높은 천장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점잖은 척, 가정적인 척, 세상 모든 매너를 갖춘 척하던 학부모 위원장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박하고 추악했습니다. 웅성거리던 학부모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거 위원장님 목소리 아니야? 세상에, 저 여자 목소리는 설마 담임 선생님? 미쳤어. 진짜 미쳤나 봐. 애들 듣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사태를 파악한 선생님들이 급히 아이들의 귀를 막으려 뛰어다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연주는 멍하니 서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남편의 배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아들의 동심을 철저히 유린하는 악마. 무대 뒤의 은밀한 공간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회자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막 내려. 막 안 내리고 뭐해. 하지만 제어실에 사람이 없으니 기계를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막이 완전히 올라가자 텅 빈 무대 한 구석에 위치한 제어실 유리가 눈부신 조명을 받아번쩍였습니다. 원래라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을 그곳에 무대용 핀 조명이 정통으로 꽂히며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셔츠 단추가 뜯어진 채 발라 상태로 엉겨붙어 있는 성균과 성미가 있었습니다. 생생하고 충격적인 장면에 객석에서는 경악을 넘어선 비명과 구역질 섞인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선생이랑 학부모가? 야, 이 더러운 놈들아. 애들 눈 가려. 당장 나가. 나가라고.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들고 있던 물병을 무대로 집어 던졌고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빛과 소음에 놀란 성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눈부신 조명을 인지한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성규는 황급히 성미를 밀쳐내고 흘러내린 바지를 추스르며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 객석을 향해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하, 이게 서프라이즈 공연, 리허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웅얼거리며 억지 미소를 짓던 성균의 시선이 객석 맨 뒤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 꽂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 바로 연주였습니다. 연주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으로 성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싸늘한 눈과 마주친 순간 성균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헛에 가득한 모래성이, 아니 자신의 인생 자체가 이 순간 완벽하게 끝장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옆에 있던 성민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수백 명의 학부모와 아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제된 후였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야유와 욕설 속에서 성규는 찢어진 셔츠 자락을 부여잡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찌질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 고립되었습니다. 성균과 성미의 적나라한 애정행각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신경을 태워버릴 듯 강렬하고 역겨웠습니다. 무대 가장 앞줄, 왕자님 의상을 입고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던 준하는 멍하니 아빠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준하의 옆에 서 있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하네 아빠다. 선생님이랑 뽀뽀한다. 벌거벗었어. 준하네 아빠 이상해.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준하의 작은 가슴에 꽂혔습니다. 준하는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여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보지 마. 보지 말라고. 준하의 처절한 괴성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에 묻혀 어른들에게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준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 어린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다가오는 선생님의 손길마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 선생님도 싫어. 다 싫어. 준하는 무대 옆으로 난 비상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동물처럼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연주의 눈에 비상구를 향해 달려가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연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하야, 안 돼. 거기서. 연주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의자를 뛰어넘으며 무대 쪽으로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학부모들이 통로로 쏟아져 나오며 연주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성균과 성미를 향해 욕설을 퍼붓느라 뒤에서 아이 엄마가 절규하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비키세요. 제발 좀 비키라고요. 내 아들이 나가요. 연주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앞사람을 밀쳐보았지만 흥분한 인파는 거대한 벽이 되어 연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 준하의 모습은 어두운 비상구 밖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주는 아들을 놓쳤다는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주저앉으면 아이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무대 위 제어실에서 황급히 뛰쳐나온 성균과 성민은 성난 군중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평소 우아함을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학부모위원회 엄마들이 성미를 애워싸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신이 선생이야? 애들 가르치라고 보냈더니 학부모랑 놀아나? 그것도 재롱잔치 날. 어머, 이 여자 뻔뻔한 것 좀 봐. 고개 드세요. 어디서 낯짝을 가려? 한 학부모가 분을 참지 못하고 성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성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녀를 믿고 아이를 맡겼던 배신감에 학부모들의 손길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한편 찢어진 셔츠 자락을 부여잡고 군중을 헤치고 나온 성규는 연주를 발견하고는 네 발 짐승처럼 기어왔습니다. 성규는 연주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야. 자기야. 이거 다 오해다? 내가 설명할게. 이거 나. 더러운 손 치워. 연주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발을 빼려 했지만 성규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진짜야. 우리 연극 연습한 거야. 그래, 연극. 다음 달에 학부모 연극제 있잖아. 거기서 로미오와 줄리엣 하려고 감정 잡고 연습하던 중이었다고. 옷은 너무 더워서 잠깐 벗은 거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모텔 이야기를 하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작작해. 아니, 그게 현대적 재해석이지. 메소드 연기 몰라. 나 진짜 억울해. 성균이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며 연주의 다리에 매달려 징징거리는 순간 어디선가 묵직한 물통 하나가 날아가 성균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성균의 이마가 찢어지며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물을 던진 건 평소 성균을 완벽한 남편이라며 칭송하던 옆집 아이 엄마였습니다. 메소드 연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이 사기꾼아. 아, 내 머리. 피다. 나 죽네. 사람 살려. 성규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기겁을 하며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살을 피우며 소리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119 불러. 나 빈혈 있어. 연주는 피를 흘리며 횡설수설하는 남편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복수심에 불탔었지만 지금은 그럴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인간이 아니라 욕망에 눈이 멀어 제 자식까지 버린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는 듯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성균의 손을 구두굽으로 매몰차게 밟아버렸습니다. 아, 내 손. 정신 차려. 이 미친놈아. 내 이마에 난 흠집이 문제야? 연주는 성균을 발로 걷어차 밀어내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준하가 없어졌어. 네가 그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도망쳤다고. 준아가? 그래, 내 아들이 나갔다고. 옷이나 입고 징징거려. 당장 나가서 애부터 찾아. 연주의 서슬 퍼런 일갈에 성규는 그제야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강당 한 구석, 열려있는 비상구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느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들의 존재가 뇌리를 스치자 성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성균과 성미를 비난하던 학부모들도 연주의 외침에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소란을 멈추고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애가 나갔대? 이 추운 날씨에? 아까 보니까 옷도 얇게 입었던데. 다들 뭐해요? 애부터 찾읍시다. 연주는 멍하니 앉아있는 성균을 노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만약 준아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내가 널 죽일 거야.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진짜로 널 끝장내버릴 거라고. 연주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비상구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성규는 이마에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연주의 뒤를 따랐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연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설주의보가 현실이 된 듯 굵은 눈발이 맹렬하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도 되지 않았지만 사방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연주는 얇은 원피스 차림에 코트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준아야, 박준아, 어디 있니? 엄마야. 연주는 미친 사람처럼 유치원 화단을 헤치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성규는 자신의 명품 수트가 젖는 것이 신경 쓰이는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소심하게 준아를 불렀습니다. 준아야, 아빠 여기 있어.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야, 더 크게 안 불러? 네가 그러고도 아비야? 연주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성규는 흠칫 놀라며 억지로 목청을 높였지만 그 소리는 눈보라 속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얇게 쌓이기 시작한 눈은 준아가 남겼을지도 모르는 작은 발자국마저 빠르게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유치원 정문을 지나 도로가로 뛰어나갔습니다. 혹시나 겁에 질린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었을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아야, 제발 대답 좀 해.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더 빨리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연주는 바닥이 미끄러운 줄도 모르고 달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찧었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주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며 달렸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광등의 붉은 불빛이 눈보라치는 거리를 어지럽게 비췄지만 폭설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수색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관이 연주에게 다가와 외투를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아이 인상착에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왕자님 옷을 입고 있어요. 파란색 반짝이는 옷이요. 신발도 얇은 거 신었는데 이쪽으로 나갔어요. 저쪽 골목으로 간 것 같아요. 연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가리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흩어졌지만
하얀 눈은 야속하게도 모든 흔적을 덮어버리고 세상은 온통 백색의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준아야, 제발 엄마가 다 잘못했어. 복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제발. 연주는 눈물이 얼어붙어 뺨을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어둠 속을 향해 쉰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눈보라만이 그녀의 절규를 삼키며 더욱 거세게 몰아칠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절망감이 연주의 발목을 잡아끌며 그녀를 끝이 보이지 않는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목이 찢어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바람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연주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주에 준하가 그림일기를 쓰며 했던 말이 연주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눈이 펑펑 오면 좋겠어. 그럼 아빠랑 유치원 뒤에 있는 놀이터 가서 엄청 큰 눈사람 만들 거야. 아빠가 약속했어. 연주는 감전된 듯 몸을 떨며 고개를 들어 유치원 건물 뒤편으로 이어진 언덕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잘 가지 않는 낡은 미끄럼틀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구석진 놀이터였습니다. 연주는 미친 듯이 언덕길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이힐은 진작에 벗겨져 맨발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지만 연주는 차가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언덕 끝에 다다르자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놀이터 구석에 하얗게 눈이 쌓인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연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하야. 연주는 굴러떨어지듯 달려가 그 작은 형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끄럼틀 아래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는 아이, 준하였습니다. 아이는 얇은 왕자님 옷 위로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채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준하야, 엄마 왔어. 엄마야, 눈 좀 떠봐. 제발. 연주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입고 있던 얇은 드레스를 찢듯이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기 위해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의 몸을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비볐습니다. 엄마의 뜨거운 눈물과 체온이 닿자 의식이 흐릿하던 준하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준하야,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많이 춥지? 응? 연주가 펑펑 울며 아이의 볼을 감싸쥐자 준하는 얼어붙은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엄마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자신이 더 춥고 고통스러울 텐데도 아이는 오히려 울고 있는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안 추워. 준하의 그 한마디가 연주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연주는 끓어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삼키며 준하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따뜻한 집에 가자. 이제 아빠 안 기다려도 돼. 엄마가 있잖아. 연주는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인간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고. 준하가 응급실로 옮겨져 긴급 처치를 받고 잠든 시각 병원 로비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찢어진 셔츠 위에 환자복 점퍼 하나를 걸친 성균이 응급실 입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놓으라고. 내가 애아빠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비켜.
이거 안 나? 성규는 링거 거치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응급실 자동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장벽은 다름 아닌 연주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소방서 동료들이었습니다. 구조대장과 대원들은 현장에서 다져진 묵직한 위압감으로 성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성균 씨, 돌아가시죠. 나연주 소방관님이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조대장이 팔짱을 낀 채 낮고 굵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성균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소방관이면 다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학부모 위원장이야. 내 와이프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세금 내는 사람이라고. 그 위원장 감투 오늘부로 끝난 거로 아는데요. 그리고 경찰 오고 있으니까 얌전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야, 내가 내 새끼 훈육 좀 한 게 죄냐? 너네 이름 다 외웠어. 내가 민원 넣어서 옷 다 벗길 거야. 성균이 침을 튀기며 구조대장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후배 대원이 성균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습니다. 악력기처럼 조여오는 힘에 성균은 악소리를 지르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손목이야. 사람 죽네. 폭행이다. 소방관이 민간인 팬다. 성균이 바닥을 구르며 할리우드 액션을 펼치자 로비를 지나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동료들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 고립된 성균은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싸늘한 냉기를 머금은 연주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에서는 마치 호위 무사처럼 동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는 작았지만 공간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습니다. 성규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주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성균의 가슴팍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성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위에 적힌 글씨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아닌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성균과 성미가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캡처 사진, 유치원 방송사고 녹취록 사본, 그리고 성균이 중고 명품샵에서 가방을 파는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적나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장 접수했어. 귀책 사유는 100% 너한테 있으니까 위자료, 양육권은 꿈도 꾸지 마. 아, 우리 재산 대부분 내가 상속받은 거니까 재산 분할도 안 되는 건 알고 있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한번 실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켜? 내가 준아 아빠인데. 준아 아빠? 넌 그 자격 진작에 박탈당했어. 그리고 이거. 연주는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구두굽으로 톡 쳤습니다. 그것은 성균이 훔쳐간 명품 가방의 구매 영수증과 중고샵 판매 내역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절도 및 횡령 혐의 형사 고소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가방 훔쳐다 판 돈 500만 원. 그리고 그동안 내 카드로 긁고 다닌 내 유흥비랑 상간녀한테 쓴 돈 전부 민사소송이랑 별개로 횡령으로 고소했어.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토해내. 뭐? 500만 원? 야, 부부 사이에 무슨 절도야. 내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남이지 이제. 법적으로 남될 건데 무슨 부부야? 그리고 너 성미 씨한테 강남샵 차려준다며? 그 돈은 어디서 났니? 아, 내 가방 판 돈으로 계약금 걸려고 했나?
성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연주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성균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오늘부터 내 집, 내 직장, 그리고 준하 유치원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유치장 행위야. 알겠어? 연주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지금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지갑도 잃어버리고 휴대폰도 없는데. 성규는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진 현실을 자각하고 울먹이며 연주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동료들이 거대한 벽처럼 다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주는 벌레를 보듯 성균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갈 데가 왜 없어? 내 사랑 성미 씨 있잖아. 둘이 손잡고 찜질방을 가든 서울역을 가든 알아서 해. 내 인생, 내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연주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연주가 동료들의 보호를 받으며 사라지는 동안 성규는 흩어진 서류 조각들 위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바닥보다 더 시린 현실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나가던 청소부가 성균의 발치에 떨어진 이혼 소장을 빗자루로 쓸어내듯 밀어냈지만 그는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판 무덤 속에 갇혀버린 초라한 짐승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늦은 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복도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라면, 국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서 성규는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불어터진 컵라면을 허검지검 넘기고 있었습니다.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온 그의 손은 거칠게 트고 굳은 살이 박여 예전에 매끄럽던 손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통장까지 압류당한 성균에게 남은 것은 벼룩시장에서 산 낡은 소형 텔레비전 하나뿐이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마시던 성균의 시선이 무심코 텔레비전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 수상자입니다. 강남소방서 나연주 구조대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성규는 젓가락을 든 채 감전된 사람처럼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는 여자는 다름 아닌 전처 연주였습니다. 말끔한 정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다는 연주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과거 성균이 알던 집안일에 치여 늘 피곤해 보이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성규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초라한 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품 수트 대신 땀에 전 러닝셔츠를 입고 짝퉁 롤렉스 시계마저 전당포에 넘겨 손목에는 고무줄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균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주야 여보. 자신이 걷어차 버린 복덩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얇은 합판으로 된 옆방 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옆방 남자의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씨, 조용히 좀 합시다. 밤에 먼 TV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해? 잠 좀 잡시다, 잠 좀. 성규는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서 감히 라고 소리쳤겠지만 지금의 성균에게는 그럴 배짱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줄이며 벽을 향해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줄였습니다. 성규는 텔레비전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는 연주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지만 좁은 고시원 방구석에 처박힌 자신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규는 식어버린 라면 국물 위로 뚝뚝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었지. 그때 왜 그랬을까? 연주야,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성규는 콧물을 훌쩍이며 화면을 어루만졌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브라운관의 감촉뿐이었습니다. 성민은 위자료 소송이 들어오자마자 성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혼자일 것이라는 서늘한 공포가 성균의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소리마저 옆방에 들릴 까박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주말 오후 강원도의 한 최고급 리조트 야외 수영장은 따스한 햇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 여유롭게 책을 읽던 연주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물안경을 쓴 8살 준하가 물장구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밝고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 봐봐. 나 이제 잠수 10초 넘게 할 수 있어. 연주가 선글라스를 벗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리 준하 대단하네. 어디 한번 볼까? 준하는 신이 나서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노는 아들을 바라보는 연주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의 부재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노심초사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존재가 사라지자 가정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연주는 준하와 함께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둘만의 단단하고 행복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다시 소방의 날 기념식장 인터뷰 현장이 비춰졌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연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장님, 승진과 표창 정말 축하드립니다.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는데 대장님께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연주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준하가 엄마를 향해 두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아들과 눈을 맞추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피어나는 새싹처럼 고통을 이겨내고 되찾은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연주의 대답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준하는 입모양으로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연주는 그런 아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위로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전 남편의 그림자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주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관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완전한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따뜻한 조명이 쏟아지며 모자의 앞날을 축복하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 아내 연주가 허세 가득한 남편 성균을 상대로 펼친 통쾌한 복수극과 아들을 지켜내며 진정한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길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던 연주가 인생의 화재 현장에서도 아들을 구해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욕망으로 쌓아 올린 성균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고 상처 입은 아이를 품에 안은 연주의 모성에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랑스러운 나로서 살아갈 연주의 찬란한 내일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연주처럼 당당한 용기와 따뜻한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